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고,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들은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 봤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 처음 보는 강사 수업을 듣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음, 누구지? 어, 연재구나. 자, 이제 객관식 경제학을 시작할 거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제학이 어때요? 좀 계륵 같죠? 왜 계륵 같아요? 1차밖에 없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난이도로만 따졌을 때 뭐 제일 어렵기도 하다 뭐 이런 평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객관식 강의의 목표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일단 여러분들 경제학이 회계사 경제학이 뭔가 칠판이 좋아진 것 같은데 회계사 경제학이 타 시험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을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재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재 다 있어요? 교재 없으신 분 없죠? 그렇죠? 교재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빔을 활용해서 PPT 혹은 빔을 활용해서 강의를 할 거다. 그래서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문제 또 풀고 이런 식으로 내용 설명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둘 다 빔 파일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빔을 활용할 건데 이제 내용 설명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를 요약한 빔 파일을 이렇게 쏠 거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본서 있으면 기본서로 활용해 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내용 설명할 때 편하게 들으면 돼요. 간단한 내용 같은 거는 여기 객관식 문제집에도 여러분들 6페이지 펴보시면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내용들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넣어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기본서를 굳이 뭐 구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튼 기본서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기본서 내용을 여기 빔을 활용해서 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약간 참신하죠. 어떤 게 참신해요? 어떤 게 참신해요? 응? 기출만 있어서 좀 참신하다. 회계사 기출만 있다. 회계사 기출만 풀어도 될까? 이렇게 의문을 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예요. 회계사 기출만 잘 풀어도 한 80점까지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 80점까지. 근데 여러분들 최근 3년 혹은 4년 회계사 합격자 평균 점수가 대충 몇 점 돼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요? 합격자 평균 점수. 뭐 50점에서 60점 정도가 돼요. 진짜 어려울 때는 50점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을 땐 60점 정도였다. 합격자 평균이 그러면 이제 전체 수험생 평균은 더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80점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즉 최근 이렇게 어려운 추세대로라면 약간 투머치긴 하다. 투머치다. 왜냐? 여러분들 1차만 나오는 경제학을 이렇게 고득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계사 경제학 시험 점수는 한 60에서 한 70점 정도 혹은 나는 경제가 너무 싫어 하면 한 50에서 한 7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난이도로 따지면 일단 이 문제집에서 특이한 점이 첫 번째 회계사 기출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를 좀 표시를 했어요. 대부분이 난이도가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여러분들 문제 보면 뭐 1번부터 쭉 있죠. 그래서 1번 밑에 회색 음영 박스에 동그라미가 없고 3, 4번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다음에 뒤로 가다 보면 5번에는 동그라미가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번호 밑에 회색 박스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가 아예 없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 1개, 2개, 그다음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제 3개 같은 경우는 약간
헬 난이도다. 이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험생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3개 정도의 난이도는. 그래서 이런 게 최근에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5개에서 한 7개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설명 안 할 거냐? 이것도 설명은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뭐일 수 있어요? 경제학이 전략 과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대부분 수험생들은 한 50점에서 7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 표시로 됐을 때 3개를 제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 기출만 풀어도 되냐 했을 때 이제 기출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나왔던 게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조금 변형돼서 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회계사 기출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 테크닉이라는 게 단순히 경작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실력 플러스 테크닉도 필요하고 그런 테크닉도 기르는 강의가 될 거예요. 어떤 테크닉이 있냐? 첫 번째로는 계산 문제 테크닉이 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오늘도 몇 개 좀 등장할 건데 계산 문제를 굉장히 손쉽게 그래서 숙달되면 남들 한 2분 걸리는 거 약간 약팔이 해가지고 한 5초 만에 풀 수 있게 이런 거 좀 연습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테크닉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출제자가 굉장히 똑똑한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 아는 사람이 출제를 하면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게 사실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사실 계산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산 없이 푸는 그런 방법들. 그러려면 사실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 잘 읽는다. 그래서 잘 읽는 연습도 좀 해볼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물론 최근에 뭐 생산수 같은 느낌의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집을 보면 문제 있고 밑에 해설 있고 문제 있고 밑에 해설 있죠. 그래서 밑에 해설 보면 이 파란색 하늘색 글씨로 추가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추가 설명. 그래서 추가 설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다? 이 헬 난이도랑 같이 이 추가 설명도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어떤 학생들은 이 50점에서 한 70점 목표로 하면 이 추가 설명에 대해서 복습할 필요도 없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다. 말 그대로 추가 설명이니까 대신 이제 8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런 헬 난이도와 더불어서 추가 설명까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추가 설명은 무시해버리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개략적으로 문제집에 대한 내용과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이 여러분들 6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 원래 첫 페이지는 1.1로 시작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뭘로 시작해요? 1.2로 시작하죠. 왜 그래요? 기본서랑 목차를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서랑 목차를 맞췄고, 그래서 여기 빔도 보시면은 이제 1.2 기본서의 1.2가 수요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문제집도 1.2가 그 기본서 내용과 목차를 맞춰서 실어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빔에서 1.2에서 거기에 2에 해당하는 내용, 즉 1.2.2가 수요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아직 출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1.2.3에서 수요량의 변화에서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빔 파일과 문제집을 잘 체크를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예습 복습은 어떻게 하냐? 예습 복습. 예습 복습.
사실 가장 베스트는 예습, 자기가 문제를 풀어오는 거.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온다. 그냥 풀어오진 말고 여러분들 항상 연습이 돼야 되니까.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시간을 재놓고 좀 풀어보고, 시간을 재놓고 여러분들 긴장감을 딱 갖고 시간을 재놓고 좀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푼 방식과 제가 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고, 제가 좀 빨리 푸는 방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러면 복습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하는 거, 이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컨 베스트. 세컨 베스트로는 예습으로는 그냥 기본서를 읽어온다든지, 기본서를 읽어온다. 근데 제 기본서가 없으면 뭐 대부분 경장 목차는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장 목차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갖고 있는 기본서 내용, 기본서를 읽고 오면 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물론 러프한 진도표긴 하지만 하루에 챕터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장 쭉 나갈 거고 내일은 2장 나갈 건데, 그건 러프한 진도표고 사실 단원별로 문제수가 좀 달라요. 특히나 2장 같은 경우 소비자 이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이 소비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떨 때는 소비자 이론에서만 한 6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소비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어렵게 나오는데, 여튼 하고자 하는 말은 러프하게 하루당 챕터 하나씩 나갈 거지만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5장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다 출제된 걸 합쳐봤자 20문제가 채 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한 장씩 나가되 좀 많은 챕터에서는 2번으로 끊고 적은 챕터는 반나절에 끊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업 마지막 시간, 우리가 4시에 끝나나요? 하도 오랜만에 여기 와서 4시에 끝나면 이제 내일은 어디까지 할 거다,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 설명했나? 예스복스. 대충 다 설명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제 수업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돼요. Any question?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처음 아직 수요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간단하게만 볼 건데, 왜 보냐? 우리 문제집에 안 실려 있는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절양 변수에 해당하는 것.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절양 변수에 해당하는 건가, 유량 변수에 해당하는 건가, 하여튼 이런 걸 물어본 문제가 있는데 넣기가 좀 애매해서 빠뜨려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출 문제는 여기 다 때려 박았지만 가끔씩 빠진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경제 변수가 뭔지를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경제 변수는 뭐예요? 경제 변수, 변할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하는 거고, 경제와 관련된 변수를 경제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는 이 경제 변수라는 건 경제 현상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거다. 네, 크게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량 변수는 기간에 정의되는 변수를 유량 변수, 시점에 정의되는 변수를 절량 변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거의 다 유량 변수긴 한다. GDP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반면에 이제 시점에 정의되는 변수로서 개인의 부라는 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뭐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시시각각 바뀌고, 심지어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자산은 절량 변수가 된다. 그걸 국가에 적용해도 국가 부 같은 거나 국가 채무는 절량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가 나와 있다. 간단한 거고, 다음으로 이제 경제 변수를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 이제 모형에서 정의되는 변수가 있는데
사실 미시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거시에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변수가 외생 변수인지 내생 변수인지. 그래서 외생 변수, 내생 변수는 뭐냐? 사실 이제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모형은 뭐냐? 경제학자들이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좀 축약하거나 축약한다는 게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모형들을 볼 건데 모형은 결국 가정과 결론이다. 그러면 여러 가정들이 들어갈 것이고 사실 경제학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경제학이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모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모형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경제 모형. 응? 안 보던 사이에 성대를 잃었어? 뭐 어떤 모형? 친구 얘기해 볼까요? 새로운 친구? ISLN 모형, ISLN 모형도 있고, 뭐 ADAS 모형도 있고, 미시에선 꾸르노 모형도 있고, 베르트랑 모형도 있고, 각 모형은 가정이 다르고, 사실은 가정이 다른 이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른 거야. 사실 뭐 꾸르노 모형 같은 경우는 초점이 뭐냐, 몇 개 소수의 기업만 존재한다, 혹은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과점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 후생이라고 표현하는 소비자 잉여랑 그다음에 이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는 게 꾸르노 모형의 초점이고, 뭐 베르트랑 같은 경우는 꾸르노 말고 이제 전략 변수로서 가격을 산출량 말고 가격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SLN 같은 경우는 나라 전반적인 크게 봤을 때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국민 소득 좀 더 정확하게는 총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경제 봐서 방금 한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볼 모형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특히나 이제 외환의 가격, 외국 화폐의 가격인 환율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그때는 그 모형의 초점이 뭐다? 환율이기 때문에 모형의 초점이 되는 거는 내생 변수가 되는 거고, 모형의 초점이 아닌 거는 그냥 외부적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경제 변수가 내생 변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외생 변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내생 변수가 되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된다. 특히나 거시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보면서 이 모형에선 내생 변수가 뭐고 외생 변수가 뭔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건 한 번쯤은 다 봤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경제 주체를 상정할 수 있고, 두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을 하고 가계는 수요를 담당한다. 반면에 생산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요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뭐를? 수요를 담당하고 가계는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장에서 보는 건 뭐예요? 1장에선 간단하게 1장에서 수요 공급,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다. 물론 좀 확장시켜서 요소 시장도 살펴본다. 즉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도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도 살펴본다? 요소 시장으로서 뭐 노동 시장도 살펴보죠.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뭐를 살펴보는 거예요? 2장에서는 소비자 이론이라고 해서 가계의 이 수요와 관련된 최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최적 행동. 그래서 가계는 뭐를 한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뭐를 결정한다? 수요량 혹은 소비량을 결정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2장에서 우리가 수요 함수라는 거를 도출하게 되어 수요 함수를 도출한다. 비슷하게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거, 이걸 5.1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과정도 역시 가계는 효용 극대화 선택을 통해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이런 걸 보는 거죠. 반면에 기업은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 항상? 시리즈 어떻게 선택해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윤을.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선택을 하는데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뭐를 결정하고 요소 고용량,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라든지 자본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고, 그래서 3장에서 생산자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사실 3장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3장에서는 뭘 봐요? 비용 극소화를 먼저 본다. 그래서 비용을 극소화해야 이윤이 극대화될 테니까,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야 이윤이 극대화될 테니까 3장에서는 비용 극소화까지 보고, 사실 4장 처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공급 함수를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엄밀하게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 이 생산물 시장이 시장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 경쟁이냐 독점이냐 과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혹은 이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쭉 보는 게 4장이고, 다음에 이제 5장은 요소 시장, 그다음에 6장은 이 전반적인 거를 다 한꺼번에 살펴보는 일반 균형이다. 그래서 일반 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회계사에서는 거의 매년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씩은 출제되니까 가져가려면 최대한 한번 가져가보고 한번 강의 들어보고, 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하면 애시당초 빨리 버린다. 여러분들이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다시는 안 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6장이고 7장에서는 이런 시장, 분권화된 경제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상태, 즉 시장에 의해서 달성되는 상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상태, 그걸 시장 실패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런 시장 실패가 있을 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7장이다. 마지막으로 8장은 이제 무역론인데, 여러분들 처음 온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국제경제학을 따로 가르치지 않고 국제경제학의 국제무역론을 미시 맨 마지막에 가르치고 국제경제학의 국제금융론을 거시 맨 마지막에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는 미시적 접근이 있는 거고 거시적 접근이 있는 거다. 그래서 크게 미시, 거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시장이고, 정부가 이런 정책, 빨간색 보여요? 빨간색? 보여?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까지 보면 이게 국민 경제가 된다. 자, 여기까지 러프하게 간단한 맛배기 받고, 자 다음으로 이제 수요 함수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함수란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 수요 함수다. 경제학에서 함수가 엄청 많이 등장하죠. 함수란 뭐였다? 인과관계다. 인과관계다.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라는 건 수요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뭐냐. 그래서 이제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를 먼저 볼 건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많은 재화가 있지만 간단한 경제학에서는 X재, Y재 두 재화를 상정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 1재화, 2재화 이렇게도 출제를 하는데, 여튼 이제 X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X재에 대한 수요라고 해서 X재 수요량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demand of X 이렇게 써서 X재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그 재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재와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재와 가격, 그 다음에 X재, Y재 두 재화만 상정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재와 가격,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건,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졌어? 뭐야 원용이,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원인이 증가할 때 결과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 뭐예요? 이제 다이어트 안 하나?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준다. 그럼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밥을 먹으면 몸무게가 는다. 그럼 몸무게가 줄이려면 밥을 덜 먹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기본이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때요?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건 어떤 관계를 갖는다? 역의 관계, 음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항상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 수요가 주는 거고,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 수요가 는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는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재화 가격이 2,000원일 땐 예를 들어서 10개 소비하다가 1,000원일 때 20개 소비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느는 거고, 그럼 이런 우하향하는 수요로 표현된다는 거죠. 우하향하는 수요.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하향하는 수요로 표현된다. 근데 이것의 예외적인 경우가 뭐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기펜제라고 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기펜제는 소비자 이론에서 보도록 하고, 자, 근데 사실은 어때요?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X제 가격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죠. 다른 요인. 그러면 일단은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어때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수요 곡선을 그리다가 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요 변수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가 바뀌는 건 이런 곡선 상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이 되고, 곡선 상의 움직임. 곡선 상의 움직임. 한글로는 뭐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으로 그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어서 수요가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어? 뭐가 있죠? 일단 다른 재화 가격이 있고 소득이 있대요. 그럼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즉 Y제랑 X제가 어떤 관계냐, Y제랑 X제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둘이 대체 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라면 만약에 소고기 가격이 비싸지면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체제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이제 보완제라면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때 상추 수요가 줄어든다. 쌈 싸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때 상추 수요가 줄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보완제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X제 수요가 일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일반적인 재화를 뭐라고 표현하죠? 정상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거나 혹은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줄거나, 그래서 정상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거, 삼각김밥. 그래서 열등제는 그렇다.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거나 혹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늘거나. 그래서 열등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음수가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인과관계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이제 수요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 재화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이 바뀌면 수요가 바뀌는 거고,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증가하려면 대체제 가격이 어떨 때 상승하거나, 여기 나와 있어.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거나, 정상제이라면, 이 재화가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약에 열등제라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게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6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설명했다. 반대로 수요량의 감소, 수요의 감소에 대해서는 화살표만 다 뒤집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최대한 사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필기보다는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해보세요. 꼭 필요한 건 필기를 하고 내가 설명하는 대부분이 거의 교재에 있을 것이다.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이걸 얘기 안 했다. 교재에 해설이 없는 경우가 있죠. 해설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그 강사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강사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개정 안 했냐? 다 안 팔렸나봐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주면 좋다. 오케이. 문제 풀어볼까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라서 사실 최근에는 이 정도 기본적인 문제는 안 나오고 이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좀 응용해서 나오게 될 텐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사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는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배웠고 수요의 변화를 뭐라고 했었죠?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그냥 말이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회계사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한 번도 수요량의 변화랑 수요의 변화 이 말 자체를 물어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틀리고 맞고 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제와 가격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수요의 변화로 하냐, 수요량의 변화로 하냐, 그거는 타 시험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회계사에선 중요하지 않다. 여튼 곡선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물어보고 있네. 자, 1번부터 보시면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인해서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대요. 도대체 몇 년도 문제야? 자,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아까 수요 함수 중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 중에 사실 뭐도 있어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기호, 테이스트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유행이 되면 많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로서 스커트가 유행할 땐 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그 재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에 대한 이동이 맞겠죠. 결국은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닌 걸 물어보면 뭘 찾으면 돼요? 그 재화 가격이 바뀌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쭉 보면 어때요? 그 재화 가격이 바뀐 거 여기 딱 나와 있네. 몇 번이에요? 5번. 채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채소 수요가 바뀌는 거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일 테니까 쉽게 5번을 찾을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고급 자동차가 어떤 상황이에요? 고급 자동차가 정상재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3번도 사실 1번이랑 똑같이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기호가 바뀐 거지. 내가 치킨을 아무리 좋아해도 병든 치킨은 먹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병든 치킨도 먹을 수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기호가 줄어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자 4번은 어때요? 지하철 요금, 택시 서비스 이런 게 종종 출제가 되는데 지하철 서비스랑 택시 서비스는 어때요? 우리가 이동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지.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택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하철 가격이 바뀌면 이걸 지하철 서비스를 Y제, 얘를 택시 서비스를 X제라고 하면 Y제 가격이 바뀌어서 X제 수요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두 개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요금이 인상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아까 대체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쉽다. 맞아요? 원용 씨? 좋습니다. 자, 2번.
라면 회사들이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값을 오르기 전에 라면을 확보하려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재기 현상. 이러한 수요 변화 현상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리고 좀 옛날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그제와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선생님 그제와 가격이잖아요. 예상되는 가격이죠. 지금 가격이 아니고 예상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가 바뀌는 것 역시도 수요 곡선의 이동 혹은 수요 자체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과 이제 비슷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4번이 있겠죠? 자, 4번이 역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어떤 제품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수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자, 1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짜장면 가격이 상승하자 짬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짜장과 짬뽕이 어떤 관계? 대체 관계가 되는 거고, 2번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자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이거는 그제와 가격 증가에 따르는 그제와 수요 감소. 자, 3번 미국 의회에서 금연 광고 방송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담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3번은 어떤 거예요? 아까 기호가 바뀐 거지. 막 금연 방송하면 막 폐가 타 있는 거 이런 거 방송하면 그래도 담배 다 피던데. 여튼 그렇다. 자, 다음에 5번 똑같은 거 나왔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봅시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자 마을버스 수요는 감소하고 택시의 수요는 증가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버스 수요는 감소하고 택시의 수요는 증가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렇게 재화가 여러 가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하철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그럼 지하철 요금은 XJ에 대한 가격. 마을버스를 YJ라고 하면 마을버스 가격은 PY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PX가 바뀌자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가 QY가 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Y, 지하철을 X, 그 다음에 택시를 Z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X랑 Y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J 가격이 상승하자 YJ 수요는 줄었으니까 둘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보완 관계, 보완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하철과 버스는 환승해서 같이 타는 거니까 보완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는 보완 관계이다 있어요? 여기 지하철과 버스는 보완제이다. 그래서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다음에 택시 수요는 증가했대요.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자 택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 Z랑 X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 그래서 지하철과 택시는 대체 관계다. 맞는 얘기가 되고, 자, 다음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하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버스, 아까 마을버스를 무슨 재화라고 했어요? YJ라고 했었죠? YJ 수요가 감소했대.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버스 수요가 감소했대. 그러면 YJ는 무슨 재? 열등재. 열등재. 그래서 마을버스는 열등재이다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택시 수요는 증가했다. 그러면 택시는 정상재이다. 자, 나머지 문장이 다 맞으니까 3번이 답일 텐데 3번은 어때요? 택시와 마을버스는 보완재이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택시와 마을버스가 보완재이다. 물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지하철과 마을버스가 보완재고, 그러면 택시는 마을버스랑 대체 관계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 추론하면 안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어떤 정보가 안 나와 있냐, 택시 가격이 변하거나 마을버스 가격이 변해서 서로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다. 택시 가격이 변하거나 마을버스 가격이 변해서 수요가 변하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격 변한 건 지하철 가격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에 대한 정보밖에 없으니까 3번은 이 문제
주어진 정보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해서 3번이 답이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석원이의 소주에 대한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이 수요 함수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수요 함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x제 수요 함수가 뭐 x제 가격 그리고 뭐 다른 재화 가격,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주 하나만 상정하고 있으니까 밑에 x를 빼서 그냥 소주에 대한 수요가 소주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건 이제 계산 문제죠. 일단 소득이 5천이었는데 소주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에도 소주의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의 소득은 얼마나 변한 것일까? 얼마나 변한 것일까? 자, 이렇게 보면 일단 객관식에서 보기 질문 중에서 제낄 수 있는 것부터 제껴 봅시다. 뭐부터 판단해 봐야 돼요? 일단 시간이 없어. 30초 남았어. 몇 번 찍을 거야? 자, 소주 가격은 하락했어. 그러면 소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야 돼. 근데 수요가 변하지 않았대.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면 얘를 다시 원위치 시켜줘야 되는 거고, 얘를 원위치 시켜준다는 건 소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수요도 줄겠죠. 여기 방향성이 플러스니까. 즉 지금은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느는 정상제 상황이니까. 그러면 소득이 감소해야 되는 거야. 소득이 감소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 3, 4, 5번을 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1번, 2번 중에 답으로 고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5,000원에서 10% 하락했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일단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얼마큼 바뀐 거예요? 소주 가격이 10% 하락했대. 그래서 50원이었는데 10% 하락했대. 그러면 가격은 얼마큼 하락한 거예요? 5원. 그래서 가격은 마이너스 5만큼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는 얼마큼 줄어요? 얼마큼 늘어요? 25만큼 늘겠지. 그래서 이 25를 아까 늘어난 걸 다시 줄여줘야 된다고 했어. 25를 줄여줘야 된다. 그럼 소득이 얼마큼 줄어야 25가 줄어요? 소득이 1 줄면 수요가 0.1 주니까 소득이 250이 줄어야겠네. 그러면 원래 소득이 얼마였는데? 5천이었는데 소득이 250이 줄려면 몇 퍼센트 변하는 거예요? 5%가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현재 해설은 아마 조금 더 정석적으로 푼 것 같은데 편한 대로 풀면 되고,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시장 수요를 봅시다. 즉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토픽이 있다. 개별 수요, 시장 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개개인들의 수요를 합해야, 개별 수요를 어떻게 해야? 합해야 전체 시장 수요가 나온다는 건 좀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접근하고 그래프로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일단 수요 함수는 사실 정보가 두 가지로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5번 보면 수요 함수가 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P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수요 함수가 P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앞에 4번은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4번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Q에 대해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Q에 대해서 왜? X제 수요는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 함수인데, 보통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P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그래프 그리긴 편하잖아요. 왜? 수요 곡선이 PQ 평면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역수요 함수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이걸 수요 함수, 이걸 역수요 함수라고 한다. 그 정도는 뭐 기본이죠. 역수요 함수, 얘를 수요 함수라고 한다. 수요 함수, 수요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 수요를 합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대로 Q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Q에 대해 정리하는 게 포인트고, Q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개별 수요를 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A의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A의 수요는 어떻게 돼 있어요? 6-P, 가격이 1이면 5, 가격이 2면 4개 이렇게 소비하는 거. 그다음에 B의 수요는 3-0.5P. 자, 이런 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D라고 써서 헷갈리겠지만 B의 수요죠. 그래서 이게 3-0.5P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절편이 3이 아니고, 조심해야 되지, 3이 아니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6-2Q가 되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절편은 똑같으면서 기울기만 A의 수요의 2배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2라면 B는 2개 소비하고 A는 4개 소비할 테니까 그거를 합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했다? 개별 수요를 Q를 합한 거니까 Q를 합한 거니까 어떻게 합한다? 수평합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제 수평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수평합. 사실 나중에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도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평합이 아니고 수직합. 아주 훌륭하네. 수직합하는, 공공재 수요는 수직합해서 도출했고, 그러면 공공재에 대해서는 P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일반적인 수요는 Q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 오케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얼굴 표정들이 짜증나는 것 같은데, 자, 풀어봅시다. 자, 5번. 짜증 안 나게 해줄게. 자, 5번.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어떤 가구를 가정하자. 어떤 사적재화. 여기 왜 사적재화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공공재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재화다. 사적재화라고 이렇게 표현해줬고, A와 B에 대한 수요는 역시 당연히 Q에 대해서 안 줬겠지. 그래서 P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 가구의 수요 함수. 그래서 앞에서는 개별 수요를 합해서 시장 수요를 도출했는데 여기서는 가구의 구성원 수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구성원들의 수요를 합하면 이 가구의 수요가 도출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그러면 역시 Q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QA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지? 20-2P가 되는 거고, QB는 어떻게 돼요? 10-2분의 1 P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 30. 두 개를 합하면 30-2분의 5P가 되겠죠. 얘가 2P고 2P는 2분의 4P니까 더하면 2분의 5P, 마이너스 2분의 5P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가구의 수요를 30-2분의 5P다. 그래서 다는 일단 찾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만 계속 배웠거든. 근데 문장을 잘 보면 뭐뭐일 수 있다, 일 수 있다, 일 수 있다 하면 약간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뭐뭐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해야 되는가? 보면 지금 A에 대한 수요를 여기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A에 대한 수요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절편이 10이고 여기 20이 되는 A의 수요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A의 수요다. 다음에 이제 B의 수요는 20-2큐비니까 여기다가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20.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10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B의 수요다. 자, B에 대한 수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Q에 대해서 합했을 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 A에 대한 수요는 이 A에 대한 수요를 잘 보면 만약에 가격이 10보다 크다고 봅시다.
가격이 10보다 크면 만약에 가격이 11이야. 그럼 A의 수요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게 소비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가격이 10보다 큰 구간에서는 A의 수요는 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길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가격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격이 10보다 작은 구간 0과 10 사이 구간에서는 즉 0과 10 사이 구간에서는 A의 수요도 있고 B의 수요도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전체 시장 수요를 방금 도출한 것처럼 30-2분의 5P라고 쓸 수 있지만 가격이 뭐보다 크다면 10보다 크다면 누구의 수요는 없어지고 A의 수요는 방금 없어지고 A 수요가 0이 되는 거니까 B의 수요만 있을 테니까 전체 시장 수요는 B의 수요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 가구 수요가 10-2분의 1P가 된다. 물론 가격이 이제 20보다 작을 때 가격이 20보다 크면 수요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20보다 높아지면 이제 A도 안 사고 당연히 B도 안 살 테니까 수요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10분간 쉽시다.